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근육통이 생겼다, 담 걸렸다. 이 다친 것도 아닌데 어딘가 불편한 통증이 있을 때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도 일반적으로 느끼는 증상은 근육통인 경우가 많은데요. 근막에 생기는 문제가 근막 통증 증후군일까요? 통증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잘못된 자세도 원인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오늘은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건강 365 조용필의 모나리자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세라든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에 곰이 앉아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담에 걸렸다, 근육이 뭉쳤다는 생각도 하지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근막 통증 증후군도 그렇다고 하네요. 근막, 근육을 싸고 있는 막, 이런 의미일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막 통증 증후군. 먼저 이 근막이 뭘 말하는 건가요? 근막 하니까 조금 생소하지요. 예. 뭐 근육통 하면 쉽게 알 수 있겠는데 근막 통증 증후군 하면 조금 근막이 뭔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근막은 그 말 그대로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얇고 투명한 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주로 이제 근육을 보호하고 근육 내 또 이제 기관들을 보호하고 또 서로 연결도 시켜주고 또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네. 그럼 근막 통증 증후군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대개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 하면 이제 근육과 많이 연관을 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육이라는 것은 근력도 있고 탄력성도 유연성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육의 이제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이런 근육 운동들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여기면 근육이나 근막의 어떤 굳어지고 뻣뻣해지고 탄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개 이제 근막의 통증 유발점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예. 트리거라는 건 이제 방아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아쇠를 당기면 그 총알이 멀리 떨어져서 목표물에 맞는 것처럼 이런 통증 유발점이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의 통증뿐만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연관통이 생기게 되고요. 또 탄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육의 움직임에 제한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증의 영상이 나타나게 되고 대개 이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한 70% 정도가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담이 결렸다 하는 그런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근막 통증 증후군이 뭐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데요. 대개 이제 경미한 경우에는 통증만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움직임이 제한이 될 수가 있게 되고 만성화되게 되면 통증뿐만 아니라 이 통증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통에 좀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나 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명 같은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아울러서 이게 되면 결국 뭐 정신적으로 우울한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치료에 조금 더 어려움이 될 수가 있지요. 네, 만성화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육의 통증을 유발하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증 유발점. 네, 네. 방아쇠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제 방아쇠점이라고 하는 이 통증 유발점은 이제 근육이나 또는 근막에 대개 보면 만지면 띠처럼 단단해지는 어떤 긴장된 띠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위를 누르게 되면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서 통증이 생기고 거기 부분만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통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누르면 움찔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리 내면서 깜짝 놀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예. 그 흔히 이제 말하는 압통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건가요? 비슷한 건가요? 이 통증 유발점하고 압통점이 이제 둘 다 눌러봤을 때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고 통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구분해 보면 통증 유발점 또는 압통점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나타나는 현상들은 조금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통점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보고요. 명확하게 사실은 두 개를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대개 이제 혼용되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통증 유발점 부위도 누르면 아프니까 앞통점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통증 유발점은 거기서 그 아픈 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부위까지 이런 통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막 통증 증후군 그럼 원인은 뭡니까? 뭐 자세가 잘못되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자세라는 것은 이제 세계 이제 균형이 안 맞으면 잘못된 자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근육이 움직임을 관련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되게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반복해서 뭘 사용하거나 그래서 무리를 주거나 또는 이제 아주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개 이제 외상을 당하거나 자세가 잘못되면 이제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한쪽만 많이 쓰고 한쪽은 그만큼 덜 쓰게 되니까 이런 근육이 뭉쳐서 이런 활동성이나 어떤 통증 유발점이 생성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게 통증이 생기는 활동성으로 나타나기도 있지만 이게 근육이 뭉친 게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잘못된 자세가 있게 되면 요거를 이제 잠재성 통증 유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이제 활성화돼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거나 또 습한 날씨, 또 추운 날씨가 되면 긴장이 되잖아요. 또 피로가 돼도 이런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영양이 결핍해도 또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빈혈 기운이 있거나 이런 형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직업병인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한쪽 자세로 이제 계속 직업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치과 의사 같은 분들 또는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 있잖아요. 또 건축가들이 뭐 제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든지 뭐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 장기간 한 자세로 이제 운전하시는 분,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라든지 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 또 요즘 같은 데는 스마트폰 많이 쓰는 분들한테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지요. 아하. 그 자고 나면 몸이 좀 찌뿌둥하고 어디가 좀 결린 것 같고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제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반복된 동작을 계속적으로 하거나 잘못된 자세가 계속 있게 되면 이게 근육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밤에 자고 나서 벽에 같은 거 높은 거 베고 나서 목이 잘 안 돌아가거나 뭐 목에 기부스한 것처럼 이렇게 뻣뻣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도 바로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프면 내가 잠을 잘못 잤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좀 목이 비뚤어졌다거나 팔을 잘못 접쳤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경우 이제 근육이 뭉치면서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은 어디에서 생기는 건가요? 뭐 근육이 있으면 다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근육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특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근육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뭐 여성이 남성보다는 또 좀 흔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은 이제 뭐 호르몬의 변화가 많잖아요. 뭐 생리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든지 이런 생리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고 아무래도 육아나 가사 노동 같은 것들이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육 상태가 긴장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증상이 좀 다른 것들과 혼동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진단이 뭐 방사선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혼동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중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라고 다
다 단정질 수는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머리 아픈 거 있잖아요. 예. 이런 형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과민성 대장이라든지 뭐 과민성 방광의 현상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전신의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는 뭐 섬유 근육통, 뭐 하지 불안 증후군, 밤에 잘 때 쥐가 나는 현상, 이런 현상들도 다 이런 근막 통증들하고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어떤 뭐 소리라든지 또는 빛이라든지 화학 물질에도 민감하게 보이는 현상도 이런 현상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근막 통증 증후군의 증상이 그 통증 유발점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연관통이라고 해서 통증이 있는 자극 부위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뭐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통증 유발점인데요. 승모근은 이게 옷걸이 근육이라고 해서 마치 옷걸이 거는 것처럼 목 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오른손을 왼쪽 어깨, 목 쪽에 갖다 내면 요 부위에 좀 긴장되고 어떤 띠 모양의 근육이 뭉쳐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를 누르면 그 부위의 통증은 대개 뒤쪽 머리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머리가 아픈 분들인데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생각하는데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승모근의 통증 유발점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을 보면 허리 쪽에 있는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에서 통증 유발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아픈 부위인 분은 이제 허리 쪽에 요방형근을 눌러보면 여기가 아픈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 엉덩이 아픈데 왜 허리가 아프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허리 쪽의 통증 유발점 때문에 이제 엉덩이가 아픈 거죠. 그래서 아픈 부위를 하나씩 눌러버리면 이제 환자분들 그런 얘기들 하세요. 어떻게 내가 여기 아픈지 아셨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죠? 예, 좀 신기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연결이 또 돼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 통증의 특징을 보면 그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면서요? 대개 이제 통증이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움직임이라는 게 양쪽을 다 골고루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쪽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불균형이 생긴 것도 문제지만 한쪽만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한쪽만 들고 쓰지 뭐 양쪽을 이렇게 번갈아며 쓰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 망치질 할 때도 그렇고 뭐 가위질 할 때도 그렇고 칼질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쪽을 주로 많이 쓰지 뭐 번갈아 가면서 양쪽을 다 골고루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통증의 양상들은 대개 좌우 대칭으로보다는 한쪽에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예. 통증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좀 덜 아픈 것부터 해서 좀 심하게 아픈 것까지 차이가 많습니까? 그렇죠. 통증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인 부분이고 정서적으로 어떤 불쾌한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강도라든지 통증의 범위는 개인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통증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은 조금만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고 하지만 또 둔한 분 같은 경우는 근육이 딱딱하고 세게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통증의 강도는 아주 약한 데부터 예민하게 반응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살짝 눌렀는데도 엄청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만고만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그렇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누르면 아우 시원하다고 더 눌러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군요. 예. 이게 통증뿐만이 아니고 다른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만성화되고 심해지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뭐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뭐 피로라든지 잠자기가 불편한 현상이라든지 또는 뭐 소화불량이 나타나거나 방광이 예민하거나 또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하면 뭐 우울증 같은 현상도 나타나기도 되죠. 예. 뭐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받으면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긴장이 되잖아요. 예. 저는 이게 환자분한테 얘기할 때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것은 마치 동물 둘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 깃털을 확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긴장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근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통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잠을 자게 되면 충분히 자게 되면 그날 생겼던 어떤 독소라든지 신경 독소들이 다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더욱더 뇌에는 부담이 되고 뇌는 또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잖아요. 그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쓸 에너지 자체도 많이 활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피곤함도 생기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 근막 통증 증후군의 이런 증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증후군이라는 것은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렇게 엉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되게 이제 진단을 객관화시켜서 할 도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묶어서 이제 증후군이란 용어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을 통해서 또는 어디 근육을 만져보거나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대개 이제 방사선 검사라든지 뭐 CT든지 MRI든 찍어서 명확하게 나오면 좋을 텐데 뼈가 이제 골절이 되면 부러지면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검사를 아무리 해도 이상이 없다고 검사상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좀 답답한 느낌을 느끼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거라면 꾀병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기도 쉬운 게 바로 이제 근막통증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적인 통증으로도 이어지고 심하면 이제 우울증까지도 이렇게 병이 진행되는 이런 형태의 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러 검사를 해도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참 본인으로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아픈데 예. 검사는 이상 없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을 볼 때 저거 꾀병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기 쉽죠. 답답하죠. 네. 네. 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럼 어느 부분을 특히 잘 살펴봐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사선적인 검사도 필요하지만요. 그 외에도 이제 환자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는지,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지, 그리고 다른 질환과의 어떤 감별 진단을 위한 신경학적인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직업이 뭔지, 예. 그리고 어떤 자세를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더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고 어느 상황이 되면 이런 증상들이 조금 완화되는지, 아침이 더 심한지 저녁에 더 심한지 일과 후에 더 심한지에 따라서 이 병을 진단하게 되는 거죠. 네, 자신이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서 써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진단하는 데는 상당히 예. 도움이 되죠. 그렇게 적어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맙죠. 의사들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쭉 한번 써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그러면 진단을 내리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치료 계획과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이제 한의학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진단을 내릴 때. 예. 한의학에서의 통증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불통죽통이라고 해서 어디 순환이 안 돼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영즉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예.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못해서 영양이 결핍돼서 생기는 통증. 하나는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안 돼서, 하나는 영양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이런 통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각각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게 되게 통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이런 통증인 거예요. 불균형이라는 것은 한쪽이 많이 쓰게 되면, 한쪽이 긴장이 되면 그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 또만큼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잡아주기 위해서 침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가장 복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균형을 잡아서 또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고 힘을 좀 덜 들이게 하는 것이 이제 치료의 목표가 될 수도 있죠. 네, 영양의 문제인 건지, 기혈 순환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아니면 불균형 이런 네.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군요. 예.
자, 근막 통증 증후군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증을 잡아주는 치료가 앞서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제일 불편한 증상이잖아요. 예. 그 원인 자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통증을 지속되지 않도록 처치를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만성화되게 되면 통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아프면 사람이 그 아픈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피해서 다른 어떤 보상적인 동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또다시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성화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빨리 관리하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면 발을 하나 삐끗하더라도 발을 잘 빨리 치료하지 못하면 이걸 불균형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발에서 무릎, 어깨, 목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 치료를 일반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서 특히 이제 통증 유발점을 찾아서 거기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불균형을 교정시켜주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유발인자를 찾아서 그것들을 제거해 줌을 통해서 예방하는 이런 차원의 치료를 복합적으로 하게 됐지요. 예, 뭐 발에 통증이 있게 되면 또 발을 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질환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통증을 잡아주는 게 우선이다. 그럼 침 치료를 먼저 하겠네요. 아무래도 침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예. 통증 유발점을 침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움찔하는 반응이 생겨서 근육 긴장들을 직접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 치료를 받고 나면 시원하다, 이제 뭉친 것들이 이제 풀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또한 통증 유발점의 어떤 근육의 긴장등들을 파괴시키는 것은 물론 힘의 불균형들을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침 치료가 해주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침이고요. 그럼 또 침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내인성 아편양 물질이 이제 엔돌핀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침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침은 통증 유발점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물론 통증 유발점을 자침이라고 해서 침을 찔러서 통증 유발점을 파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불균형돼서 조금 힘이 약해져 있는 부분, 그 근육의 통증의 유발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억압받고 힘이 약해져 있는 부분에도 침을 넣어서 그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치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균형을 조절해주는 치료를 하게 됐죠. 네. 뜸 치료는 어떻습니까? 뜸 치료는 일종의 이제 온열 자극이거든요. 예. 찬 기운 때문에 생긴 경우라든지 또 춥게 되면 막 떠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근육이 긴장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온열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뜸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부항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부항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뭐 피를 뽑는 이런 치료를 부항 치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국소 부위에 이제 압력이 가해진 것들 이로 풀어주고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급성적으로 담이 결리고 목이 좀 잘 안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날 때 부항을 해서 피를 뽑게 되면 이제 고기가 잘 돌아가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허리가 삐끗하게 되면 이제 부항을 하게 되면 이것도 근육이 긴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부항 치료, 특히 이제 사혈요법을 하게 되면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근육의 불균형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성기에는 주로 이제 부항, 피를 뽑는 사혈요법을 활용하게 되죠.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집안에서 네. 찜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찜질기 하는 이게 도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온찜질이 도움이 될까요? 온찜질은 이제 따뜻하게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찜질이 좋다고 또 마냥 하는 것은 또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온열 자극이라는 것은 무작정 오래 하게 되면 저온에서도 이제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찜질 자체가 근본적인 통증 해결책은 아니죠. 그래서 너무 뜨겁게 또 너무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적정 자극이 필요한데 대개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 따뜻한 온도 감각이 본인한테 적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온도를 계속 넣으면 그 온도에는 느낌이 별로 없으니까
더 높은 온도로 가야만 온열 자극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점점 높아질 수 있으니까 한 번 하실 때 20분 내로 하시고 하루에 한번 3번 정도 요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효과를 느낀다고 해서 무작정 오래 하실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말씀해 주신 20분 이내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막 통증 증후군은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상에서 잘못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못된 자세 같은데 특히 이제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거북목 자세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짝다리 짚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리를 한쪽으로 올려두는 이런 형태라든지 또는 잠을 주무실 때 벽에가 조금 높은 거를 베시거나 또 아울러서 운동을 너무 안 하셔도 이런 통증의 유발점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상 중에서 수시로 뭐 스트레칭도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또 자세가 언제나 불균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또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오랫동안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잠시 휴식해서 허리도 좀 돌리고 목도 좀 돌리고 이렇게 해주셔서 스트레칭을 조금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뭐 국민체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예. 일상생활에서 한번 해보시면 아침에 국민체조 한번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톰 존스의 딜라일라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에 건강 책 정보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고 오신 책의 제목이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입니다. 예. 글쎄요, 내가 참 고통스러운데 남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뭐 각박한 세상이다, 삭막한 세상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예. 요즘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느낄까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곤경에 처했을까 또 무엇을 필요로 할까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셀피의 시대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다 각자 자기에게 몰두하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자기 자신의 행복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타인의 무언가를 빼앗아도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틴어 가운데 Si vales bene est ego valleo 란 말이 있다고 그래요. 예. 이 말은 당신이 잘 지내고 있으면 나도 잘 지냅니다. 라는 인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 지내면 내가 잘 지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건강과 안녕이 곧 나의 건강과 안녕이다. 맞닿아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나눈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과연 이런 인사말들이 가능한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 사회적 연결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서 도파민을 극도로 분출시키는 다양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증, 만성적인 불안, 스트레스 여기에 소진된 사람들이 순간적인 쾌락을 소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또는 요즘 뭐 자기 관리에 매진하는 사람들, 새벽부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을 내걸고 내면의 고독을 쌓아가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책은 이러한 고립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낳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 10명 중에 7명이 외로움을 느낀다.
예.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외로움에 대한 지적인데 고독을 쌓아 올린다라는 표현이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앤서니 마자렐리, 스티븐 트리지악 이렇게 두 분인데요. 예. 모두 의사분들이세요. 네네. 그리고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의료 실험 결과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지금 이러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떤 문제가 생겨도 별로 개입하지 않거나 별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예. 이 말이 언제 생겨났냐면 1964년에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그게 바로 이 방관자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랫동안 거론돼 왔습니다. 당시에 20대 여성이었던 키티 제노비스는 바텐더 일을 마치고 이른 새벽에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그래요. 아파트 건물 밖에서 여러 차례 칼에 찔려서 숨지게 됩니다. 예. 근데 충격을 안겨줬던 것은 그게 30분 동안 칼로 찌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예. 아파트 주변이었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웃 주민 38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즈의 보도 내용 때문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신고조차도. 예. 어떻게 이렇게 비정할 수 있을까? 이 무관심 여러 관련 연구를 촉발을 했고 각종 대중문화 작품에도 영감을 주게 되는데 예. 책에 보면 이 사건을 제노비스 이제 그 살인당했던 사람이 제노비스였거든요.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건과 함께 정반대되는 다른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인간은 방관자 효과를 갖는 게 맞는가 아니면 타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도료할까라는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덴마크 연구진이 영국과 네덜란드와 남아공의 CCTV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갈등, 싸움이 있는 사례 200여 건을 분석을 했는데 어느 나라든 10건 가운데 9건은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10명 가운데 아니 9명 가운데 1명이 도움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방관자 효과는 38명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는 반대로 군중이 많을수록 누군가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과연 이웃의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 방관자 효과, 또 비정한 무관심,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책을 쓰신 분이 두 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동저자 어떤 분이신가요? 예, 두 저자가 의사이면서 과학자인데요. 네. 앤서니 마자렐리 이분은 미국 로완대학교 쿠퍼 의과대학의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2010년에 IT에서 강진이 일어났었죠. 네. 그때 의료 봉사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들이 그곳으로 갔는데 그 의료진을 인솔했던 분이십니다. 그만큼 이타심을 가지고 어떤 고통이라든가 재난의 현장에 앞장서서 가는 분이시고요. 예. 다른 한 분이 스티븐 트리지악인데 이분은 같은 의과대학의 중환자 집중치료 전문의 그리고 최고 의료 책임자라고 그래요. 이 두 분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이타심이 개인과 사회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 이 책을 보면 우리의 몸과 뇌가 서로 연결돼 있고 예. 이것이 또 타인과도 연결될 수 있고 타인과 많이 접촉하고 서로 협력하고 무언가를 함께 할 때 우리는 건강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각종 정신질환으로 또 알지 못한 질병으로 많이 아프고 의료가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과도한 개인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질주의 때문이다. 그래서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자신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런 사회, 이런 개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효약이 바로 공감이다. 라고 처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책의 원서 제목이요. 원더드럭입니다. 이게 특효약이란 뜻이거든요. 예. 저자는 공감이야말로 모든 질병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원더드럭이다. 기적을 만드는 특효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자들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40초만 더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환자는 당연히 의사가 더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뭔가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니까 물리적으로 고통을 덜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빨리 회복했다고 그럽니다. 의사도 40초간 더 환자와 시간을 보내자 예. 안정감이 생기고 번아웃을 덜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 40초 나눈 대화가 공감이 모두에게 방패막이 되어준 셈이다. 라는 걸 책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짧은 진료 시간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렇죠. 비판도 있는데 40초만 더 해도 많이 좋아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공감이 특효약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분들이 의사여서 그런지 더 신뢰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 두 저자는 지난 4년 동안 약 1000여 건 이상의 뇌과학 연구 자료, 심리학, 의학 데이터를 총망라하고 네.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진실들을 찾아내서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삶의 방식,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작은 부족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거대한 문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타인에 대한 다정함 때문이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공감과 이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일단 공감한다라는 건 누군가의 생각과 감정을 읽기 위해 내가 노력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뇌를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공감이 뇌 회로를 변화시켜서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높은 활력과 뛰어난 인지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책에 3,000명이 넘는 유치원생들을 무려 3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남들에게 친절하고 서로 공감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이 돼서 더 높은 연봉을 받고 행복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고 그럽니다. 예. 현대인들이 지금 우울증, 번아웃 같은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일을 줄이고 휴식을 더 많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과 더 많은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갖는 것이 번아웃과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은 타인에게 집중할 때 얻을 수 있다. 이런 말까지 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 우리는 이타심이란 본성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이타심이란 본성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 삶의 건강에 더 경이로운 변화와 그리고 놀라운 혜택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이타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은 경이로운 변화와 혜택을 얻게 된다는 거군요. 예.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 책에 흥미로운 실험 결과들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일단 하버드 대학교의 애슐리 윌런스는 제약회사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어떤 연구였냐면 고혈압을 앓는 성인 186명에게 좀 돈을 쓰는
행위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년 동안 이들은 일단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예.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타인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쓴 사람이 돈을 아낀 사람보다 혈압 수치가 더 좋아졌더라. 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는 흥미롭네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왈런스는 이타적 행동의 효과는 항고혈제를 먹거나 운동할 때 얻는 효과에 비견할 만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돕고 이타심을 가지고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혈압도 떨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가 하면 언어 습관이 건강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래요. 예. 보통 이기심에 좀 차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예. 아무래도 나 중심으로. 그런데 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혈압 상승이 더 가팔랐다고 그래요. 그래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몰두하는 언어를 밀도 높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흥분하고 자제력이 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수록 건강에도 뭔가 불이익이 있다라는 점을 네.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또 실험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결과가요. 예.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타적인 행동 효과. 여기에 대한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생각보다 놀랍다라는 걸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자들이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응급의학과 또 한 분은 이제 집중치료하는 아무래도 좀 응급의료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당연히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을 자주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상황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누구나 다 가족을 잃는 아픔이라든가 심리적인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상황, 자기의 어떤 아픔, 자기 비극에 몰두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변을 돌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돕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조차 빨리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 너무 슬프다고 그 내 슬픔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을 하다 보면 내 슬픔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묻혀서 같이 잊혀지더라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알코올 중독 회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알코올 중독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회복 상태의 지속성이 길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기도 알코올 중독임에 불구하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돕다 보면 이게 이제 공감이 되고 나는 다시 저런 상황에 처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또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특히 특히 직장 생활 같은 경쟁 관계에서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삶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역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의 결론 부분에 보면 주는 사람이 되는 7가지 로드맵이 소개가 되는데요. 일단 작게 시작하기, 감사 연습하기, 삶의 새로운 목적과 기쁨 찾기, 내 편 늘리기, 무력함에 지지 않기, 고향감 느끼기, 내 힘을 확신하기 등인데 결론적으로 작은 성취감들을 누리면서 내 삶의 만족감, 효능감들을 느끼다 보면 이런 것들이 건강으로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그렇겠네요. 좋겠습니다. 예, 삶이 힘들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싸이의 아버지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